제 이름은 박진우. 국가정보원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분석관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지하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죠. 빛 한 점 들지 않는 이 방에서 저는 조국을 등진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두만강을 건넌 어린 꽃제비부터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탈출한 군인까지 그들의 사연은 저마다 가슴 아팠지만 솔직히 말해 세월이 흐르며 제 감정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정보 조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2021년 늦가을의 어느 날 제 앞에 앉은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연성이었고 직책은 북한 비밀 재정실의 부국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과 핵개발 자금을 총괄하던 말 그대로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낡은 스웨터 차림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깡마른 얼굴과 깊게 팬 주름에서는 지난 몇 주간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쉬 꺾이지 않은 굳은 심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제 남은 공직 생활, 아니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수십 년간 저는 차가운 서류와 데이터 속에서 북한을 분석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궤적, 김씨 일가의 동선, 숙청된 간부들의 명단, 그들에게는 감정도 가족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저 분석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아들 녀석 부대 근처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이는 평범한 제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고 애써 선을 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리 부국장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양의 호화로운 아파트나 외제 승용차가 아닌 아내의 떨리는 숨소리와 아들의 굳게 쥔 주먹, 그리고 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가장이었던 겁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가족의 미래가 바로 제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저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녹음기 스위치를 켜기 전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것은 분석관과 정보원의 관계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건네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리 부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자신이 겪었던 공포의 시작부터 나지막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 느끼는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총구보다 더 깊게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는 평양 노동당 본부로 당당히 출근하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외제 승용차와 전용 운전사, 식탁 위에 늘 놓여있던 최고급 양주와 커피. 그의 가족은 평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보위부 전용 병원과 특급 상점의 서비스를 당연하게 누렸다고 해요. 하지만 김정은 체제하에서 수백 명의 고위 간부가 처형되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피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 동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외화벌이 총국의 간부였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그저 몸이 아픈가 보다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책상은 말없이 치워졌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문은 끔찍했습니다. 중국 상인에게서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USB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로 낙인 찍혀
온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동료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의 벽이 쌓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농담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의 귀가 보위부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숙청되면 3대가 연좌제로 처벌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눈을 감아야만 했지요. 그의 아파트 이웃들조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고개만 까딱일 뿐이었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두가 감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로 엮이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자기보호였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며칠째 검은 보위부 차량이 맴돌았고 전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체 모를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일까? 내일 새벽일까? 언제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두드릴까? 아내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차라리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저는 제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실제로 겪어낸 생생한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핵심 부서의 인사 자료를 관리하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가 복도에서 그와 스쳐 지나가며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리 동무, 조심하시오. 명단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개처럼 끌려가 죽을 수는 없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친 이 붉은 체제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 일대는 최신 감시 장비와 무장한 순찰 병력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막혀 있었고 밤마다 강 위를 스치는 탐조등은 사냥꾼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때 외화벌이 조직을 통해 알게 된 한 조선족 무역상이 신락 같은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리 부국장의 절망적인 표정을 읽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수면제를 음식에 섞어 경계병들에게 건네시오. 서너 시간은 깊게 잠들 겁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경계가 그렇게 허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고,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역상을 통해 비밀리에 중국산 강력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고급 주류와 의약품 거래로 위장하여 의심을 피했지만 약병을 건네받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작은 약병 하나가 온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들에게 계획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군 장교 후보생인 23살 아들 준혁과 평양 외국어대에 다니는 20살 딸 서연, 아내와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 모아 우리 가족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입을 떼자 가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으며 딸은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습니다. 리 부국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면제 작전의 위험성, 실패했을 경우의 끔찍한 결과, 그리고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까지.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딸 서연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굳건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죠. 그날 이후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비밀리에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리 부국장은 압록강변 경계병들과 조심스럽게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핑계로 강변을 찾으며 남조선에서 들어온 귀한 담배를 건네고, 추운 날에는 보온병에 담아 간 뜨거운 차를 나누며 경계 근무의 고됨을 위로했습니다. 비밀 제정실 부국장이라는 그의 지위 덕분에 경계병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계병들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성향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병사, 담배를 즐기는 병사, 심지어 눈이 나쁜 병사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지도가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 양을 조절하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빵에 가루를 섞어보고 음료수에 타보며 색깔이나 냄새가 변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의심을 사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테니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실험이었습니다. 작전 실행일 2021년 10월 초의 밤은 유난히 어둡고 바람이 찼습니다. 리 부국장은 수면제를 넣은 빵과 음료를 들고 초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초소에 다가가자 경계병 2명이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평소보다 조금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에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무 서느라 고생이 많구먼. 중국에서 들어온 좋은 빵인데 좀 챙겨왔소. 빵을 받아든 경계병이 봉지를 뜯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리 부국장은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병은 이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리곤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다른 경계병마저 음료수 병뚜껑을 열고 꿀꺽꿀꺽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자연스럽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근처 나무 그늘에 숨어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5분, 20분 마침내 경계병들이 하나둘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그의 신호의 아내와 아들, 딸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200m 간격으로 다른 초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소리 없이 초소 뒤편 풀숲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스락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렸고 딸 서연이 돌부리에 걸려 작은 신음을 냈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에 도착하자 얼음장 같은 물 한 개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딸 서연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너무 차가워요. 떨리는 딸의 목소리에 그는 이를 악물고 딸을 안아들었고 아들 준혁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군견이 짖는 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밝은 서치라이트가 수면을 훑으며 다가왔습니다. 엎드려 그는 가족들을 수초밭 속에 눕히고 물 위에 뜬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불빛이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찬물 때문에 기침을 하려 하자 아들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순찰선이 멀어지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아내가 힘이 빠져 가라앉을 뻔했지만 아들과 그가 양쪽에서 붙잡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북한의 고위 간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한 명의 가장과 그의 소중한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여정은 압록강을 건널 때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도착한 폐가는 숨 막히게 어둡고 습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린 후 그들은 화물 트럭 짐칸의 비닐, 포대와 목재 상자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이동해야 했습니다. 도시 외곽 검문소에서 중국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짐칸 틈으로 들어왔을 때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족 모두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은신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습니다. 여관, 공장 창고, 농가의 외양간을 전전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소. 북에서 억만금을 써서라도 잡아와서 본보기로 처벌하라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오. 중국 전체가 자신들을 잡기 위한 거대한 그물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강을 따라 남하하는 소형 선박으로 미끄러운 산길을 아내를 업고 넘으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제3국 접경 지역에서 한국 측과 연결된 새로운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낡은 승합차의 문이 열리며 브로커가 남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며칠간 억눌려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여정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저와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리 선생,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 부국장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은 특별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신변 보호 아래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 부국장의 정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비밀 재정실이라 불리는 조직의 실체, 즉 무역회사나 외교 창구로 위장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모으는 북한의 숨은 심장부에 대해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불법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군수시설과 연구소로 흘러들어가는지, 프로젝트가 늦어질 때마다 어떤 비인간적인 처벌이 자행되는지, 숙청의 공포 속에서 간부들이 서로를 어떻게 의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의 생생한 증언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대북 제재 방식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불법 선박 추적과 우회 거래, 차단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국제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의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지금, 저는 가끔 한강의 은빛 물결을 바라봅니다. 그가 건넜던 차가운 압록강의 물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자유로운 강입니다. 그의 아들은 기술교육원에서 배운 용접 실력으로 중견 기업에 취직해 승진을 앞두고 있고, 딸은 꿈에 그리던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의 시를 읽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장에서 상인과 흥정을 하다가 문득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환하게 웃는다고 합니다. 저는 리 부국장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것은 단순한 국가나 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시장에서 흥정하는 아내의 웃음이었고, 캠퍼스 벤치에 앉아 시를 읽는 딸의 자유였으며,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리 부국장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땅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서 있는지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제 마지막 임무를 다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평범한 가장의 위대한 탈출이 제게 가르쳐준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